절기상 대서인 오늘 여전히 대구 경북은 가마솥 더위입니다. 앞으로 2주간 8월 초까지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사람은 더위에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온열 질환 못지않게 심혈관계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천에 사는 수달에 추적기를 달아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프로축구 시즌이 절반을 지난 가운데 대구FC가 조현우 없는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하위권 탈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우리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진보 정치인을 추모하며 오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경산 하양의 낮 최고 기온이 39.9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폭염은 8월 초까지 비 소식 없이 장기화된다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강렬한 태양볕 아래 아스팔트 도로에서 뜨거운 열기가 이글거리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로 무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말처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은 한낮 기온 35도를 웃돌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으로 이동하는 태풍 암필이 습하고 더운 기운을 우리나라에 불어넣으면서 대구 경북의 자외선과 불쾌지수는 연일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에 따르면 기상 관측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전국에서 측정된 가장 높은 기온은 1942년 8월 1일 대구로 무려 40도를 기록했고 최악의 폭염은 1994년으로 폭염 기간이 60일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의 폭염특보는 13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대구의 올해 최고 기온은 지난 19일로 38.5도를 기록했는데요. 밤에도 무더위는 계속돼 대구는 7월 13일부터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8월 초순까지 비 소식 없이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대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대구는 온열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사람이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폭염은 잘 알려진 온열 질환 외에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높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까지 더위쯤이야 하다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에는 폭염특보가 13일째 발효 중입니다. 폭염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온열 질환을 신고한 전체 건수 가운데 대구 지역 신고는 1.8%.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크게 낮습니다. 덥다 소리는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병원 갔다 어떻게 구급차 타고 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지역에 따른 직업 분포도 따져야 하지만 더위로 생긴 병을 병이라 생각 못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덥다고 느낀 온도가 대구 사람은 서울 사람보다 1도 높은 30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온 조절 행동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온열 질환 말고 심혈관 질환도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만 심근경색 중풍 같은 걸리는 줄 생각하고 여름에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게 위험한가요, 여름에?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여름에도 겨울만큼 자주 발생하는데 두 질환 사망률은 대구가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해당 증상을 잘 몰라 생긴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폭염 시에는 탈수에 의한 뇌경색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되는 언어장애, 그다음에 한쪽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시야결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뇌졸중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폭염 때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을 찾아 자주 쉬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찾는 걸 꺼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역에 13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와 가축 폐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폭염으로 지금까지 김천에서 4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온열 질환자 115명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어나 닭 14만 1,300여 마리와 돼지 2,200여 마리 등 14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무더위 피해가 재해 수준으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태풍과 홍수는 물론 황사까지 자연재난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폭염이나 한파는 빠져 있는데 법을 바꿔 폭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을 재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는데 폭염이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되면 폭염특보 단계별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가 심각한 곳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인명피해 시 사망 구호금이나 세금 감면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KB 하나은행 K리그1도 이제 올 시즌의 딱 절반을 치렀습니다. 지역 연고팀인 대구FC는 초반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난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좀처럼 하위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강등권 탈출이 급선무인 대구FC에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한 변수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강등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1차 관문은 일단 리그 10위. 현재 대구FC는 10위 전남과 승점 2점 차, 최하위 인천은 승점 1점 차에 불과합니다. 한 번의 승리로 10위 도약도 가능하지만 자칫하면 최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Eu acho que o jogo contra o Porrão acho que foi fundamental, né? A gente vinha de 2 vitórias, né? Felizmente tropeçamos dentro de casa. Eu acho que aqueles 3 pontos acho que estão fazendo falta realmente, né? Um jogo contra o São, um jogo fora de casa, uma equipe grande, né? Acho que foi até um placar normal, né? 연승을 이어가다 포항과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내리 연패를 당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울산전에서는 팀 전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키퍼 조현우가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다가오는 전북전부터 수비 라인은 물론 대신 골문을 맡을 최용은 선수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오히려 전북 상대로 저의 데뷔전이 이제 공도 많이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저의 가치를 더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더 분명히 될 것 같고 그런 상대로 저도 충분히 준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한 달간 아시안게임으로 조현우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할 대구FC. 무더위 속 매주 2경기씩 치르는 일정에서 이번 주 주중 경기는 용인대를 상대로 한 FA컵 32강전입니다. 부담 없는 상대를 만난 대구FC가 다양한 전술적 실험과 선수들의 고른 기용을 통해 반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대구FC를 두고 늘 나오는 수식어는 위기나 어려움 같은 단어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이 여름, 대구FC가 하위권을 탈출해 도약할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담당하는 서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월드컵 선수 중에서 스타로 떠오른 우리 조현우 선수 정말 인기가 대단하죠. 덕분에 대구FC의 인기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현우 선수가 당분간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울산과의 원정 경기였는데요. 0대1로 뒤진 가운데 후반 계속해서 이제 대구가 동점을 위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반 37분인데요. 울산 주니어 선수가 지금 보시는 상황입니다. 네. 단독 돌파를 하고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조현우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밖에 나와서 핸드볼 파울을 범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동준 주심은 주저없이 바로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네. 조현우 선수는 물론 안드레 감독까지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하필이면 또 대구FC가 3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쓴 상황이라서 미드필더인 유재문 선수가 나와서 골키퍼를 맡았습니다. 네. 한 번의 상황은 잘 막았지만은 결국 뭐 추가골을 허용했고 0대2로 경기를 내줬는데요. 문제는 이번 퇴장으로 조현우 선수가 앞으로 2경기를 더 나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북, 강원을 상대로 한 쉽지 않은 일정에 주전 골키퍼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고 또 이후로 조현우 선수가 아시안게임으로 한 달 가까이 팀을 떠나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네. 대구FC에겐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네. 뭐 방금 전 그 조현우 선수 퇴장 장면에서 보니까요. 대구FC 선수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유독 그 대구 경기를 보면 뭐 이러한 경고라든지 퇴장이라든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네. 근데 일단 어제 상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요. 뭐 경기
경기 직후에 안드레 감독도 좀 이 상황을 비디오 판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명백한 득점 방해를 적용해서 이제 심판은 퇴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대구 FC 측은 공을 보지 않고 좀 고의성이 없는 접촉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제 상황이야 그래도 뭐 심판의 판정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았는데 대구 FC가 이렇게 거칠게 항의한 데는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일산 울산전 앞 경기였던 포항전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징야 선수와 황순민 선수가 차례로 파울로 인해 이제 경고를 받고 이 경고로 인해 경고 누적이 되면서 울산전에 나오지 못한 대목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각각의 이런 상황이 과연 경고를 받을 만큼의 반칙이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네. 또 후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포항 체프만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런 상황을 이제 VAR 판독조차 없이 비디오 판독조차 없이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불씨는 좀 오래된 부분입니다. 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4라운드 그 수원 원정인데요. 세징야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이게 또 VAR까지 가고도 퇴장을 선언했는데 이 판정이 오심으로 끝내 밝혀졌어요. 네. 이런 부분들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전북전에서 VAR로 2골이 취소되는 등 좀 유독 판정에 의해 아쉬운 대목이 많았던 대구 FC가 이런 판정으로 인해 경기력에 영향을 받았다는 인상을 좀 지울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쉬움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해야겠고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대구 FC가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구 FC 좀 팀 특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의 특성과 또 외국인 선수들이 전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앞서 보신 애매한 판정 뒤에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이 좀 많은 편입니다. 팀의 수비 라인을 이끄는 주장 한희훈 선수나 미드필더 황순민, 정우재 같이 좀 고차급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을 경기에서 잘 추슬러야 될 것 같고요. 네. 안드레 감독도 좀 브라질 선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이 백스리를 바탕으로 거의 5백에 가깝게 내려 이제 수비 라인을 운영하면서 좀 안정감을 찾았는데요. 오히려 이게 문제가 정작 지난 서울전 이후 공격수들에 의한 득점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좀 더 공격 라인에 젊고 다양한 카드를 조합해서 상대에게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변칙적인 전술들을 고민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그래서 홈에서 펼쳐지는 전북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리그 절대 최강이죠. 전북이 근데 최하위인 인천에게 올 시즌 단 1승도 없이 1무 1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일단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주중에 FA컵 32강전이 이제 용인대를 상대로 홈에서 펼쳐지는데 이런 좀 부담이 덜한 경기에서 다양한 실험, 또 전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한다면은 충분히 분위기 반전 또 위기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 시민구단 대구 FC의 반등을 기대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천의 수달은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매년 한두 마리씩 로드킬로 비참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달 보호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달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무선 발신 추적 연구인데요. 최근 새로운 도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신천 상류의 장암교 부근입니다. 어둠이 내린 지 2시간 정도 지난 시각, 수달 한 마리가 포획틀에 갇혔습니다. 연구원들이 접근하자 수달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신천과 압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곳에 포획틀을 설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2016년 경북대 조길재 교수의 DNA 분석 조사에서 15마리가 신천에서 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8마리가 장암교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수달은 어쩔 줄 모릅니다. 이튿날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대구의 한 동물병원. 어제 잡혔던 신천 수달의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6개 배에 무선 발신기를 삽입해야 합니다. 마취를 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잔뜩 긴장했던 수달은 금세 의식을 잃습니다. 수달은 치아 상태로 볼 때 2살 정도 되는 수컷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20살 정도 된 청년입니다. 20분 동안 이어진 수술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마취가 잘 도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용량을 오버했을 때 또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마취가야죠.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수달의 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도 잘 잡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녀석은 마취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달이 살아가는데 수명 동안에는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기계 장치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녀석은 금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낮, 수달이 방사되기 몇 시간 전 연구원들이 마지막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사뭇 긴장한 녀석은 먹이를 줘도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신천 상류 장암교 부근.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나 하는 듯 수달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보 가운데로 옮겨진 수달. 먹잇감도 있고 이제 수풀이 있어서 보금자리 그 조건도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그 현재로서 그 이제 사냥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측면은 문제 없이. 잠시 후 방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녀석은 며칠 동안 갇혀있던 포획틀을 벗어나 물속으로 빨려나가듯 헤엄쳐 나갑니다. 유선형 몸을 능숙하게 움직이며 자유롭게 누빕니다. 수달은 포획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자연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이 녀석의 이동 경로는 뱃속에 삽입된 발신기에서 내는 신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신호의 수신 반경은 최대 4km, 발신기의 수명은 3년 정도입니다. 수달이 어디서 잠을 자며 어디서 쉬고 있으며 또 어떤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가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달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신천을 찾아 수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신천 수달의 무선 발신 추적 연구는 도시에 사는 수달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시도입니다. 신천 수달의 이동 경로는 수달 보호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상주시 화북면 백두대간을 등산하던 이 47살 남성이 실종돼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제 낮에는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에서 교량 공사를 하던 인부 42살 남성이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서 새벽 5시쯤에는 청성군 현서면과 영주시 봉현면에서 농부 2명이 농약 살포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예천에서 열린 전국 중고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번외 경기에서 여수시청 진민섭 선수가 장대 높이 뛰기 종목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진민섭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본인이 작성한 종전 한국 신기록 5m 66cm를 경신하며 5m 67cm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진민섭 선수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목표로 예천 운동장에서 지난 연말부터 훈련해왔습니다.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과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 확실하다고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발지진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지열발전소의 물주입 굴착 지점과 진원지가 일치하는 점도 유발지진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연구단은 지난해 본진에 앞서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1년 9개월 동안 63회의 사전지진이 발생했지만 은폐했고 정부와 여야 모두 지열발전 사업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에 성면 해체 작업을 한 일부 학교에서 성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성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적 작업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성면 모니터단이 성면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잔재물 책임 확인제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인 코코드메르 암나무 씨앗과 수나무 꽃차례 등 2점을 방문자 센터 2층 상설 전시장에 전시했습니다. 코코드메르는 길이 45cm, 넓이 30cm, 무게는 30kg까지 나가는 초대형 씨앗으로
인도양 서쪽 아프리카 세이셀공화국 국립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식물 씨앗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의 오염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970년 개소 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 내부를 공개합니다. 오는 26일 영풍그룹의 이강인 대표이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공장 개방 행사에는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공정별로 시차를 갖고 내년에 도입 예정인 무방류 공정에 대한 설명회 등을 엽니다. 환경단체와 정치인 등의 실사 개념이 아닌 일반 개방의 형태로 진행되는 건 처음입니다. 세계 각국의 수련과 한국 수생식물 기획 전시가 오늘부터 2달 동안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열립니다. 수목원 진입광장에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남미 파라과이 원산지로 잎의 직경이 2.4m, 꽃은 50cm까지 자라는 빅토리아 크루지아나와 아마조니카 등 세계의 수련 320여 점과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각시수련 등 수생식물 22점이 전시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